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대항해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르네상스를 거치며 유럽은 역사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흥이 완성되기 위해선 아직 두 가지 거대한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정신적 성숙을 이루어줄 종교개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패권의 무대가 땅에서 바다로 이동한 사건, 바로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의 세계로 연결되었던 순간, 대항해 시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항해 시대의 시작은 역사의 중심이 아닌 변방, 그 중에서도 서유럽의 끝자락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필연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도 문명적으로도 유럽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무역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중해를 장악한 이탈리아 상인들에게 그들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손님이었습니다. 비단, 향신료, 금, 그리고 지식까지 모든 것은 이미 누군가의 손을 거쳐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좌절이 그들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게 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육지의 길이 막혔다면 바다로 나아가면 된다. 이것이 바로 대항해 시대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1415년 레콩키스타의 연장선에서 포르투갈은 지중해의 관문 도시 세우타를 점령했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교역의 요충지이자 지중해 무역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당시 국왕 주앙 1세는 세우타의 통치를 맡길 인물로 자신의 셋째 아들 엔리케 왕자를 임명했습니다. 총독으로 부임한 젊은 엔리케는 세우타의 항구에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부는 육지의 길이 아니라 바다로부터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본국으로 돌아온 그는 왕자이자 장군이 아닌 탐험의 후원자로 변신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권한을 이용해 함대와 탐험가들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도록 지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항해 왕자 엔리케로 불리게 됩니다. 그가 연 바다가 바로 대항해 시대의 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유럽은 장거리 항해를 실현할 기술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먼저 새로운 형태의 배가 등장했습니다. 카라벨이라 불린 배는 가볍고 빠르면서도 거친 대서양의 파도를 견딜 만큼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형화한 카락은 식량과 물, 무기까지 실을 수 있었습니다. 대륙을 건너는 항해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명은 항해술의 발전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이슬람 세력과의 오랜 레콩키스타 전쟁을 통해 그들로부터 아스트롤라베와 나침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도구는 별의 위치와 방향을 측정하게 해주었고, 인간은 이제 자신의 위치를 바다 위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정복이 가능한 세계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역으로 향한다는 것, 그것은 당시 유럽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들이 세계의 끝이라 믿었던 곳은 지금의 모로코 해안 보자도르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넘어서면 바다는 불타오르고 배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두려움과 전설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엔리케가 후원한 탐험대는 마침내 그 두려움의 벽을 돌파했습니다. 그들은 보자도르곳을 돌파 남쪽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유럽의 지도 위에 새로운 해안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처음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를 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엔리케는 1460년 그의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탐험대를 후원하고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했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미래를 향한 문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항해에 나서지 않았지만 수많은 탐험가들이 그의 지원 아래 미지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평생에 걸친 노력은 훗날 유럽을 바다로 이끄는 거대한 금자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그 금자탑은 마침내 폭발하듯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편 유럽의 탐험가들을 자극한 또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멀리 동방 어딘가에서 이슬람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기독교 형제 왕국, 바로 프레스터 존의 전설이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나라는 끝없는 사막 너머 황금과 신앙이 공존하는 기독교의 낙원이라 전해졌습니다. 유럽인들은 그들과 손을 잡고 오스만 제국을 뒤에서 공격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물론 이 전설은 몽골의 일부 부족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와전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의 위협이 유럽을 짓누르던 그 시기, 그들에게 이 전설은 희망이자 구원의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을 굳게 믿은 한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그는 미지의 바다를 넘어 프레스터 존 왕국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결국 세계 지도를 바꾸는 항해가 되었습니다. 전설을 굳게 믿고 항해를 나선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유럽인들이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바다 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프리카의 남쪽 끝 희망봉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인류의 지도 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의 남단이 그려졌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상품들이 유럽 전역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향신료, 특히
특히 후추였습니다. 당시 향신료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부와 신분,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이 앞서 말했듯 무역의 끝자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가장 비싼 값에 사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희망봉의 발견은 단순한 지리상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도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스코 다 가마. 그는 목숨을 걸고 인도 항로 개척에 나섰고 마침내 1498년 인도의 캘리컷에 도달하며 유럽과 아시아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그날 이후 향신료와 금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뒤섞인 세계 최초의 글로벌 무역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아가게 한 것은 바로 욕망이었습니다. 한편 레콘키스타를 완수한 스페인은 포르투갈의 약진을 보며 깊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중해 무역에 종사하던 아라곤 상인들은 초조했습니다. 이제 부의 흐름이 지중해가 아니라 대서양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실에 끊임없이 로비를 하며 새로운 항로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앞에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탈리아의 제노바 출신 항해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콜럼버스는 당시 사회에서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 중세 사람들은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지구의 크기 자체를 터무니없이 작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의 계산대로라면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곧바로 인도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주장을 비웃었지만 그 황당한 계산은 한 사람의 귀에는 매혹적인 제안으로 들렸습니다. 바로 카스티아의 여왕 이사벨이었습니다. 그녀는 종교적 열정과 모험심에 이끌려 콜럼버스의 항해를 덜컥 승인했습니다. 그 선택이 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항해의 시작이 됩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긴 항해 끝에 마침내 지금의 쿠바 섬에 도달했습니다. 1492년 그의 항해는 구대륙의 신대륙의 존재를 알린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수백 년 전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이미 북아메리카 해안에 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빈란드 식민지는 곧 사라졌고 그 기억 또한 잊혀졌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공식적인 역사에서 신대륙의 발견자라는 영광은 콜럼버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곳이 인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에는 그의 이름이 아닌 그의 뒤를 이은 또 다른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신대륙의 발견 이후 인류는 마침내 지구의 윤곽을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위의 공백은 점점 사라졌고 지구가 가진 형태와 크기에 대한 인류의 이해는 대체로 하나의 그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조각을 맞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디난트 마젤란입니다. 그의 대항해는 폭풍과 반란, 배고픔과 질병을 견디며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항해를 완수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오랜 세월 이론으로만 알던 구형 지구의 실체를 직접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세상은 더 이상 미지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탐험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그 바다의 주역은 탐험가에서 상인으로 그리고 해군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인류 최초의 국제조약이라 불릴 만한 합의가 탄생합니다. 바로 토르데시아스 조약입니다. 바다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서로의 대립을 줄이고 탐험과 무역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가로지르는 가상의 선을 긋고 그 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는 교황의 공증 아래 공식 선언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을,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와 인도를 넘어 브라질과 아시아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조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등장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같은 대항해 시대의 후발주자들은 토르데시아스 조약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약은 결국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단순히 실패한 조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인 조약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발상을 남겼습니다. 초기 대항해 시대의 주인공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다면 그 시대를 가장 화려하게 장식한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합스부르크 왕실의 직할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주였던 카를 5세가 저지대 출신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를 5세의 뒤를 이은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실은 달랐습니다.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제국은 전쟁과 사치로 재정이 파탄나자 그 부담을 저지대 지방 네덜란드에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부심이었던 합스부르크 가문과의 유대감은 배신감으로 바뀌었고 네덜란드는 독립전쟁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독립을 하게 된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였지만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저지대의 상업도시에서 다져온 무역의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를 국민이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 근대적 네이션의 원형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네덜란드는 다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인류사적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탄생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탐험의 시대를 넘어 자본의 시대, 근대 세계 경제의 서막에 들어서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는 단순히 바다를 넓힌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할을 바꾼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대 시민이 탄생했습니다. 땅을 일구던 백성이 이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진
사회 구성원,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탐험가와 상인, 선원과 기술자, 은행가와 투자자,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계를 연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왕이나 귀족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책임 그리고 선택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항해 시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는 역사 마니아들에게 언제나 매력적인 소재로 여겨졌습니다. 수많은 게임, 소설, 영화의 배경이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낯설고 마이너한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항해 시대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무역으로 살아가는 나라, 바다 위에서 부를 창출하는 해양 산업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공장과 기업이 만든 제품은 바다를 건너 세계로 나아가며 우리의 국부를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와 번영이 어디서 오는지 잊고 살아갑니다. 이 무지와 망각은 자칫하면 스스로의 배를 가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정신이 조선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시민들과 정치인들에게 코웨이의 게임 대항해 시대를 한 번쯤 플레이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시기는 단순한 모험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얼개가 만들어진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대항해 시대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